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안녕하십니까? 자,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 경제 산업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가지 각 소주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마칠 때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번 시간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재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론스타 간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자, 국제기구에서는 이 론스타의 일부 의견을 들어줘서 2,925억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중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법정 분쟁 10년 만에 판결이다. 소송이 10년 걸렸네요. 근데 이게 뭐 끝난 거 아니죠? 다시 또 소송을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다시 이어나갈 수도 있죠. 자, 정부와 이제 투자자 간의 소송을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라고 얘기합니다. ISD 소송이라고 얘기해요.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소송. 쉽지 않죠. 자, 이 소송을 국제기구에서 보통 맡고 있는데요. 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D 여기에서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린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이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해라 라고 이제 판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꼭 이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5%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그죠? 어쨌든 이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거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에 어떤 소송이 있었지? 10년 만에 판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겠죠. 10년 더 이상 가봐야 될 겁니다. 소송이 10년 전에 시작된 거고 그 전부터 뭔가 사건이 있었겠죠. 자, 론스타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3년이에요. 그러면은 20년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자, 2003년 미국계 벌처펀드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당시 이제 우리나라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IMF 그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여러 기업들과 은행들이 힘들어졌는데 그때 IMF 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어요. 아주 헐값에 1조 4천억 원에 인수해서 그거를 4조 5천억 원 거의 뭐 3조 이상을 남겼죠. 이게 이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매각 과정에서 3조 이상의 돈을 남겼지만 외환은행 입장에서는 더 남길 수 있었다. 왜냐면은요, 이때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주가를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서 조사가 제대로 이제 뭐 계속 과정이 있겠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빨리 매각하려고 했는데 금융당국에서 이 승인을 늦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사건이 진행 중이고 뭔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파는 거를 상당히 좀 이제 금융당국에서 일정 기간 지연을 했어요. 승인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론스타는 이 매각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개입하면서 우리는 4조 5천억이 아니라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대한민국 금융당국, 정부 때문에 잃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47억여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투자자 국가 소송 ISD를 건 거죠. 자, 이게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 론스타가 이제 미국계 벌처 펀드라고 했는데 벌처 펀드가 어떤 펀드냐 보면은요 상당히 무서운 펀드죠.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 곧 부도가 날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기업 외에 국가도 있겠죠. 그런 국가의 채권들을 사요. 그러면 부도 위기에 처했으니까 아주 헐값 사겠죠. 그러면 채권자가 되겠죠. 산 다음에 돈 빌린 채무자들한테 가서 소송을 제기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해치 펀드를 이제 벌처 펀드라고 합니다. 이게 벌처 펀드다 라는 거예요. 벌처 하면 이제 독수리 중에서 그 죽은 시체를 이제 사체라고 하죠. 뜯어먹는 그런 독수리. 그래서 아주 힘든 부도위기,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기업이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약탈하는 그런 펀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벌처가 그런 이제 사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따와서 벌처 펀드라는 말이 붙여졌어요. 자, 근데 이 소송 과정에서 우리 측에도 주장이 있겠죠. 그죠? 10여 년의 소송 중에 우리 측의 핵심 주장은 뭐였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기 위해서 이 주가 조작도 했다. 그래서 당시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이게 주가 조작 사건은 주가 조작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이 매각 심사 기간, 그러니까 승인을 늦게 해준 거죠. 승인 지연. 이걸 연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리고 론스타가 매각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싸게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4조 5천억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싸게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형사 판결로 인해서 외환은행 주가가 다 반영이 된 거다. 빠진 거다. 너네가 주가 조작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게 이제 판결이 나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빠진 거고 그래서 그 가격에 너네가 판 거지 않냐. 그리고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각 승인하는 거를 계속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당연한 거다라는 내용이죠. 더군다나 이 중지재판부에서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에 손해배상 금액 4.6%, 5%도 안 되는 금액만 인용했다는 거는 이건 우리 정부의 설명을 중지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한 거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승리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는요, 판결이 있었지만 그 중지재판 판정에 대해서 취소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하면 더 하자는 거죠. 우리 4.6%도 못 내겠다. 우리가 정당한 건데 왜 내냐. 자, 그래서 ICSID 판정에 대해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기로 우리 법무부에서 이제 결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판정 수긍하기 어렵다. 이 판정부에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소수 의견들 중에 내용을 보면은 정부 배상액은 0이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피 같은 돈 한 푼도 유출돼서는 안 된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소수 의견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의 주가 조작 수사가 유죄다. 그죠? 외환은행 주가 조작 유죄고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은 당연히 정당하다. 그래서 결국 론스타가 자초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소수재판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우리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래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게 이번 달 론스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이 이제 중앙은행격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의장인 제롬 파월 의장이 향후에도 계속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상당히 강경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각국의 어떤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9월 FOMC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또 한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고요. 자, 그럼 금리를 자꾸 왜 올리느냐? 금리를 올리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힘들어지는데 왜 올리느냐? 가장 이제 그 중앙은행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물가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제 경제를 좀 성장시키는 게 최고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경기 부양, 경제 성장. 반대로 이제 한 축에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이게 같이 가기가 힘들거든요. 두 마리 토끼예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면은 결국 부작용으로 물가가 나중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풀었으니까. 그럼 이제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 경기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으니까. 두 마리 토끼 둘 다 못 잡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잘 조율을 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정부와 각국의 중앙은행의 어떤 이제 힘든 난제죠. 둘 다 못 잡으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경기가 너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다면은 그 부작용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의 핵심 목표. 물가 안정은 경제의 근간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출입구에 보면은 대형 현판으로 뭐라고 하고 있냐? 물가 안정이란 네 글자가 딱 목표로 보여요. 현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물가 안정인데 미국의 물가 안정 목표치 2% 정도입니다. 1년에 한 2% 정도. 우리나라도 2%예요. 그래서 물가가 내려가는 것도 안 좋지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안 좋고 한 2% 정도까지가 가장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6월 달인가요? 미국 그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 9%대까지 올라갔고 지금 이제 8%대인데 이렇게 이제 높은 상황에서 이게 2%대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길이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9월에도 미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여기 전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며칠 전에 촬영하기 며칠 전에 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미국 기준금리 0.75%포인트 올리는 거. 그래서 미국은 6월, 7월, 9월 세 번에 걸쳐서 0.75씩 계속 지금 올렸습니다. 미국이 자꾸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어디에 예금하겠습니까? 어디 채권을 사겠어요? 미국 금리가 더 높은데 원래 한국이 더 높아야 되는데 후진국일수록 좀 더 높고 선진국일수록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심지어 선진국인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 그럼 국내에 있는 자금들이 더 선진국이고 더 금리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돈을 바꿔서 미국으로 한국에 있는 돈을 팔고 달러를 사야 되니까 미국 가려면 달러로 투자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를 파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1달러에 뭐 우리는 한 1,100원에서 1,200원을 원했지만 1,400원 넘게까지 올라갔죠. 미국 달러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원달러 환율의 공행진이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우리나라 1기 신도시의 재정비를 좀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취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향후 이제 주택과 관련된 방향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신도시들을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도시들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 이제 1기 신도시는 상당히 좀 오래된 80년대 때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3,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의 어떤 필요가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재건축해야 되는데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하고 또 그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의 이제 디테일한 내용 중에 하나가 1기 신도시들 연한이 3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이번 8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이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에 사는 일산 분당 주민들이 많이 이제 실망을 하고 화를 냈죠. 여기에 대한 반발이 컸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주택보급에 대한 어떤 실현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게 이제 270만 호 공급이었죠. 서울에 50만 호 정비사업 공공택지 이거였는데 여기에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들어갈 줄 알았는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빠졌다.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 플랜 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8.16 대책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용적률 500% 해주겠다 했지만 이거 파기한 거 아니냐? 이 내용이 왜 빠졌냐? 이런 거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땅 면적 대비 얼마나 높게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느냐. 500%까지 세울 수 있다. 원래 이제 지금 현행 이제 용적률 보통 한 200%, 많게는 한 상업지 한 350%인데 500%까지도 올릴 수 있게 해주면은 훨씬 더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10층, 1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부셔야겠죠. 부시고 용적률 500%, 그게 이제 10층, 15층이 한 200~300% 되니까 500%면 2배 이상, 30층 이상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기존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좋겠죠. 왜? 자기 돈 들어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 신규로 생기는 아파트 분양가를 받아서 자기 아파트도 다 고치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높여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빠져버려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취임 100일 맞이한 자리에서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TF를 확대 개편하겠다. 그래서 2024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시간은 걸리겠죠. 그래서 마스터 플랜을 할 건데 우선 9월 중에 영구 용역을 먼저 발주를 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용역은 12월 연말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확실히 물 건너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략하게 우리나라 신도시 1기, 2기, 3기로 나누는데요.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기 신도시 계획은 상당히 오래전 기억나시나요? 노태우 정부 1980년대 후반이죠. 그죠? 노태우 정부 우리 88 올림픽 이때입니다. 서울 올림픽 때 이때 이제 200만 호 건설. 그래서 역사상 최대의 주택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1기 신도시가. 상당히 빨리 지었어요. 그래서 분당, 일산, 중동, 편촌, 삼본 요 서울 근교에 지었던 게 1기 신도시고요. 그래서 90년대에 거의 만들어졌다. 그죠? 그 다음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권 2000년대 초반입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서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 12곳에 만들었는데요. 2기 신도시 대표적인 데가 판교 동탄이죠. 판교 동탄. 그죠? 그 밖에 뭐 광교도 있고요. 위례도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지어진 데도 2기 신도시가 있죠. 그죠? 그만큼 이제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1기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됐고요. 2기는 이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자, 뭐, 광교, 검단, 이런 데는 거의 뭐 최근에 이제 완성이 됐다, 완공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기 신도시 거의 이제 끝났고, 이제 3기 신도시 발표를 문재인 정권에서 했었죠. 보면은 대표적인 데가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 신도시, 그리고 고향의 창릉, 부천의 대장 지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요거 지어지려면 이제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목표는 2024년, 5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훨씬 더 걸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1기, 2기 신도시가 우리나라 이제 서울 중심의 어떤 그 생활 지구가 우리나라 뭐 서울 수도권에 거의 2천만 인구의 반 정도가 뭐 2,500만 이상 반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과밀 억제를 막기 위해서 여러 신도시들이 지어졌고 그 신도시들이 이제 1기 같은 경우는 한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재건축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신도시 외에 이제 기존 오래된 구도심 지역은 이제 재개발.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도시는 이제 충분히 많이 지어진 것 같고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건축 그리고 신도시의 재건축, 구도심의 재개발 그리고 그 둘 다 안 되면은 리모델링 이런 식의 어떤 방향으로 주택 계획이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한국은행 지난 1년간 기준금리를 2%나 올렸습니다. 정리해보니까 그 정도 되네요. 그래서 8월달 이제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렸죠. 그리고 계속 지금 올해도 한 두세 차례 더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 보니까 1년간 2%포인트를 올렸고요. 이래 되면은 대출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이나 대출을 받은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이 있느냐. 연간으로 이 2% 올린 거에 대해서 보니까 우선 최근에 0.25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이 0.25로 올리게 되면은 1인당 130만 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생긴대요. 보니까 계산식을 보니까 가계대출, 전 국민이 대출받은 거, 가계대출이 1,700조. 근데 금리 올린 거에 의한 부담은 대출 받았을 때 금리가 고정금리도 있지만 변동금리가 영향을 받겠죠. 고정금리는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변동금리 비율이 이 1,700조에서 한 77% 정도 돼요. 나머지는 고정금리고요. 거기서 이번에 또 0.25 이렇게 올렸죠. 올리게 되면은 다 곱하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130만 원 정도의 부담이 됩니다. 연간 26조인데 인당으로 하면 130만 원. 근데 1년에 2% 올렸으니까 여기에 2% 이게 0.25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8을 하면은 이게 2%죠. 곱하기 8을 하면은 1,000만 원입니다. 인당. 1,000만 원에 1년 전 대비 차주 1인당 1,0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길 거고요. 앞으로 더 증가하겠죠. 금리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이렇게 되니까 정부는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뭐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좀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 상품입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당하는 안심전환대출. 뭐로 전환한다?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펼쳤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우리나라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수출을 했는데 원전을 드디어 수출했습니다. 어디에? 이집트에. 원전 사업 수주했다. 8월 25일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가 수주를 했습니다. 전체 사업을 수주한 건 아니고요. 그중에 일부만을 수주했지만 그것만 해도 3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좀 대단한 일이냐. 문재인 정부 때 원전 이제 폐기 쪽으로 갔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가 거의 망가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시 뒤엎고 13년 만에 대규모 원전 수출하게 된 쾌거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전체 사업비는 약 40조지만 우리는 이제 그 중에 3조 원 정도의 규모의 사업에 그러니까 선정됐고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원전,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으로 가게 되면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걸 국정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개 했죠.
나머지 9개 이제 순차적으로 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는 강력한 원전 수출 정책과 연계된 첫 가시적인 성과다. 10개 중에 1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로 인해서 원전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것들 보면은요. 세코 등 사업자 선정 임박한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세일즈 외교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기대되겠죠. 그래서 수고하셨고 잘 하셨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다음 내용은 조금 안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나라 8월달 무역 적자가 발표났는데 거의 100억 달러의 적자로 발표가 났습니다. 66년 만에 최대치의 적자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무역 적자다라는 거예요. 94억 7천만 달러, 거의 100억 달러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8월달, 지난 8월달 무역 적자 빼고 최대 적자, 월간 기준 최대 적자가 49억 달러예요. 이게 우리나라 만들어진 통계 작성된 이후로 최대 적자였는데 이거 지금 2배입니다. 그죠? 거의 93%, 거의 2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 완전 적색등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수출액은 566억 달러가 8월 달이었는데 수입액은 661억 달러.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난 건데 수출은 감소한 게 아니에요. 수출은 좀 증가했습니다. 근데 수입 때문에 지금 문제예요. 수입이 역대 최대입니다. 이 수입에는 수입 양 곱하기 수입 가격이 있겠죠. 그게 이제 전체 수입 규모일 건데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격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수입을 뭐로 해오는데? 중요 수입 물품 같은 경우는 달러로 이제 수입하는 경우가 많겠죠. 지금 달러 가격이 우리 뭐 1,100원, 200원 이런 거 보다가 갑자기 1,400원까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 가격이 상당히 지금 달러의 문제, 원달러 문제, 환율의 문제, 거기다가 에너지 가격의 문제, 이게 겹치면서 지금 수입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가 심해졌습니다. 자, 내용 보니까요. 에너지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이다. 원유, 가스, 석탄, 에너지 수입액이 그러니까 수입 가격, 원유 가격 오르고 가스 가격 오르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적자가 발생했고요. 왜? 얼마만큼? 전달 대비 90억 달러 증가했다. 우리가 지금 94억 달러 적자가 났잖아요. 원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원유 수입액이 9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에너지 가격 급등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되겠죠, 앞으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죠? 또 이제 우리 최대 교역국이 어딥니까? 우리나라가 수출 제일 많이 하는데, 수출 수입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미국, 일본 이 세 개 나라가 우리나라 그 무역과 관련된 핵심 나라잖아요. 중국으로의 수출도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탈세계화, 자국 중심의 어떤 정책들이 일어나면서 중국과의 수출이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중 수출도 지금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 대중 수출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좀 그나마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에너지 가격. 그래서 에너지 가격만 조금 돌아오면은 무역 적자는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지만 중국과의 이 무역 불균형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불균형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출이 훨씬 많았는데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연간으로 봐도 적자가 지금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연간의 무역 수지, 그러니까 수출 수입 뺀 거가 14년 만에 지금 적자로 무역 적자로 14년 만에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2030년까지 우리나라 원전 비중 33%로 증가시키겠다. 탈원전 폐기, 그러니까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네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약 33%로 대폭 확대하겠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을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2030년까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로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이제 감축안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발전이 필요할 텐데, 그 세부 내용을 이번에 현 정부에서 좀 수정을 했어요. 어떻게 수정했냐? 원자력 발전 비중은 늘리고, 대신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있죠?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많이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비 8.7% 퍼센트포인트니까 약 9% 정도죠. 9%포인트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즉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온실가스 감축안의 신재생 에너지는 약 30%로 늘리겠다 했는데 그걸 21.5%로 낮췄고요. 석탄은 뭐 이건 당연히 이제 줄여 나가야겠죠. 석탄 없애야 되니까 21.2%로 축소시켰다. 그래서 원전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이런 것들이 조금 낮아진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2.8%까지 원전을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12기가 원전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계속 운전되어야 되고 앞으로 6기를 완공해서 신규 가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기 계속 운전, 새로 만들어지는 원전 6기는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3, 4, 5, 6호기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이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 확대 이런 정책도 지금 전력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PPA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면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원래는 한국전력이 다 이제 가지고 있고 한국전력을 통해서 이제 가게나 기업으로 전력이 전송이 되고 있죠. 분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전력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발전소, 발전 사업자가 바로 직접적으로 이 가게나 기업, 대부분 이제 기업이겠죠. 공장에 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는 거. 이게 이제 PPA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 발전 사업자와 기업 간의 직접적인 구매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그 발전은 아니고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진 발전만. 재생에너지 설비를 가진 발전 사업자가 발전소가 만드는 전력을 한국전력을 통해서 전기 소비자 대부분 기업이겠죠. 기업에게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직접 한다는 거죠. 직접 한다. 이게 이제 PPA라고 말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계약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부 한전에서 담당하는 어떤 전력 수요에 대한 부담이 덜게 되겠죠. 그죠? 자, 마지막 내용 살펴볼게요. 자, 경제산업 마지막 내용은요. 종부세 완화입니다.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를 완화시켜주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종부세의 가장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세대 1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돼서 뭐 최대한 6%까지 주택에 6%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택 가격을 생각해 보시면은 주택 가격이 뭐 1, 2억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매년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부담이 크겠죠.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로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죠.
코로나 이전부터도 올랐지만 많이 올랐는데 그 종부세를 내게 되는 기준 공시지가 11억이었는데 그걸 좀 올려달라. 11억짜리 집 서울은 평균 주택 가격이 뭐 이제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시세 기준으로 뭐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를 내게 된다. 그래서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좀 높여달라. 이 두 가지가 종부세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얘기였는데 둘 다 하진 않았고요. 이제 다주택자 중에 일부 분들 세율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1주택자지만 현재 소득이 없거나 장기 보유한 분들에 대한 감면 또는 그 유예 정책을 이번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안 부담 완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크게 보면은 일시적 2주택자, 고령 또는 장기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자, 일시적 2주택자를 이제 1주택자로 취급하겠다. 왜냐하면은 2주택, 다주택이 되면 세율이 높거든요. 중과세까지 있어가지고 1주택자는 기본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낮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 어떤 일시적 2주택자인데 이사를 위해서 신규 주택을 샀는데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상속으로 인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취득하게 된 사람, 그리고 다주택, 2주택이긴 하지만 지방의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런 사람은 다주택자의 세율, 중과세에 이 중과세가 아니라 기본세 0.69에서 3%까지 기본세율이 적용받게 되고요. 또 1주택자지만 조금 힘드신 분들, 어떤 분들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장기로 보유하고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총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 증여, 양도 등으로 처분한 시점까지, 그러니까 파는 시점까지 납부 유예를 해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을 좀 올려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를 안 내게 하는 걸 좀 바랬는데 그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현재는 주택 공시지가 11억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11억, 시세는 더 높겠죠. 그래서 11억 밑에 1주택자는 11억 이하 가지고 있는 1주택자는 종부세 안 내는데 그걸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14억까지 올려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1주택자 기준으로는 11억까지가 종부세 기준선입니다. 그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된다. 2주택자는 훨씬 낮죠. 6억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좀 긴 내용이었지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